네, 우리 정치 모임과 다준다 연구소가 함께하는 정치 토크쇼 6번째 시간.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 관계입니다. 자, 4명의 청년 논객과 함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을 좀 시작을 해보자면, 일단 제가 발표를 들어보니까 4분은 다 비둘기파. 이 남북 관계가 좀 더 진전돼야 되고, 대화와 협력, 또 주민 간의 교류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보여요. 일종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정치로 파급시키자라는 이른바 국제정책에서 말하는 기능주의 이론에 기반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남북 간의 교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임지훈 속사님께 먼저 여쭤보면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서 사람이 먼저인 그 대북 정책을 시행하자, 그 대북 정책은 국민이 앞서가고 정부는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신데, 이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아주 엄존하는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남북 간의 교류를 늘리자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북한의 군사적인 간첩이나 어떤 뭐 위협이 그걸 통해서 오고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물자가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라든가 혹은 핵 능력 증진에 활용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려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내고 싶어도 물건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 유엔 제재에 다 걸리고, 뭐 그런 게 눈앞에 다 있는 현실인데, 우리가 환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정책이라는 건 냉정한 현실이니까 그걸 뭐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뭐 국민이 주도하는 대북 정책, 뭐 말은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를 우회해서 또 북핵 문제라는 현실을 우회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핵 문제가 이제 처음 발생했던 게 88년이라고 치면 벌써 30년도 더 된 이슈가 됐는데, 그런 점검법으로 해서는 해결책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병약에 보면 쳐야 되는 성이 있고 절대 쳐선 안 되는 성이 있습니다. 그걸 손자병법에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안시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기서 계속 발이 묶이는 바람에 결국 시기를 놓쳐서 이제 후퇴하지 않습니까? 북핵이 지금 대북 정책이나 여러 가지 요점에서 보면 어차피 안 되는데 계속 공략하고 계속 그걸로 손실을 여러 번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여기에만 몰빵한 나머지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커버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너무 북핵 문제만 몰빵을 하느라고 나머지 문제를 너무 등한시한 건 아닌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틀에 묶여 있다 보니까 꼭 어떤 국제 관계가, 국제 정세가 정식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보면 정말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던 그런 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북핵에만 묻어있게 아니라 좀 다른, 그동안 좀 생각하지 않았던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전 세계가 아무도 이런 시대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이론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어떤 국민의 역량, 그리고 시민 민주 사회에 우리가 그동안 성숙해왔고 쌓아왔던 그 역량들을 이제 좀 정책에 펼쳐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더 좋은 안들이 도출되듯이 이제는 단순히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정책 효용성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이런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핵을 우회하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대안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지수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네. 어떤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돌파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까? 특히 미래 세대의 인식이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좋으신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은 거시적으로 일단은 보면은 지금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가장 37.5% 지금까지 경제적 이유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통일을 한반도 나아갈 때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 뭐 한민족 당위성도 있고요. 40, 50대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2030한테는 경제적 이익이 아무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고요. 무엇보다 이거를 한국 사회에서 비춰보면은 제가 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나요 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먹고 살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의 큰 경제적인 이익이 어떻게 내 개인에게 다가올까라는 걸 설계해서 설명을 하면은 아까 만들었던 부담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질문 주신 것처럼 경제적 이익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 경제적 이익이 아무래도 되게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거는 상당히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 비핵화와 종전협정은 아까 이제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70년 동안 항상 이게 코어 어떻게 보면은 북핵이 있고 나서부터의 가장 미국이 주장하는 먼저 비핵화냐 종전 선언이냐 이거의 지금 프레임 속에서 사실 이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냐? 그럼 미국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미국은 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제 질서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제가 이제 30년 된 외교 문서 이제 비밀 문서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콜롬비아에서 그때 보면은 티어 1, 티어 2, 티어 3 국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 이스라엘부터 해서 전략적 국가하고 티어 3의 맨 마지막 국가가 한국이더라고요. 우리한테는 한반도 문제가 엄청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한테는 중동 전략, 중국 전략,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전략 중에서도 가장 되게 2차 세계대전 때는 되게 밑에 있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물론 지금은 좀 상승했겠지만 종전협정이랑 북한 비핵화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다시 질문하고 싶은 게 미국이 과연 종전협정을 하고 싶은 걸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군수도 있고 많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과연 통일을 원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은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 북한 비핵화 종전협정 이 프레임이 아닌 저희가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4대 강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람 대표님 같은 질문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핵화 관련한 것과 이제 그 주민 주도에 대한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 다 너무 우회적으로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북한은 그 비핵화 관련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딜레마를 우리가 인정을 먼저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는 게 우리의 입장인지 미국의 입장인지 그리고 북한의 그 비핵화를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와 미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아까 제가 말하는 대로라는 이제 테마를 정했는데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지키고 있는지 군비를 이제 감축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군사 그 국방비와 이제 군비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 국방비가 이제 국방비 증가된 것을 또 이제 또 자랑스럽게 또 내세웠었죠. 그리고 트럼프도 한미 군사 그 연합훈련 중지하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그 평화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계속 북한에게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기자님께서는 그 북한의 핵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우리를 겨누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다 같이 전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어쨌든 그 체제 보장에 대한 그 북한은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렸던 그 이상수 코리아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굉장히 그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여러 번 방북하시면서 북한에 가시면서 그 북한의 속내를 들으셨던 게 북한은 그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보다도 제재 완화되는 것보다도 체제 보장에 대한 것을 훨씬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굉장히 그 한국과의 그 외교에서 불쾌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3만 달러인지 아무튼 뭐 그 돈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3천. 네, 3천 달러.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쾌했다라고 가장 이제 불쾌했던 순간이 이제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상대방의 그 현재 그 입장이나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만큼 또 그렇게 같은 상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좀 되짚어보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그 임지윤 선생님께서 그 이제 주민 주도, 그 민간 주도가 우선이 되고 이제 국가는 이제 그걸 서포트해야 된다. 국가 주도의 그 외교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반면 사실 그 외교는 그 진짜 국가의 지도자의 그 선택과 판단과 결단력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분께서는 일단 미래 세대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통일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다수 있다라고 하셨으면서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서의 그런 의견들이 그러면 외교에 어떻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게 고민이 되는 거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외교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진 지도자가 이제 국가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리더의 판단이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행보를 굉장히 주목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민 외교, 민간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정말 우리가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세계에서의 그런 존재감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판단 그리고 또 그런 국가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사실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네. 굉장히 북한을 싫어하는 주민도 있고 굉장히 남북교류를 원하는 주민도 있는데 주민들의 플랫폼을 반영해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을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 세대는 더구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더 큰데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면 또 어떤 외교가 가능하겠느냐. 결국 외교는 지도자의 영역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그래서 이제 좋은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유명정 이사장님. 네. 이 폭행 문제라고 하는 거를 유회해서 네. 경제적인 어떤 공통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걸로 남북 관계를 타개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인 거죠. 네. 핵무기는 정치 무기입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 안보리 상임이사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이 NPT 가입국이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핵무기 가진 국가가 갑이거든요. 예. 핵무기는 쏘는 무기가 아니라 건들지 못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건들면 쏜다니까요. 근데 핵무기는 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쏘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정치 권력을 확보해주는 무기이죠. 그래서 이제 NPT에서는 인도,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고 북한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무시합니다. 인정 안 해요. 왜? 너희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국화 체제로 들어오는 거 나는 싫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북한이 핵무장하면 남한도 무장하고 일본도 무장하거든요. 일본이 무장하는 거는 죽기보다 싫은 구조예요. 그러면 동북아시아가 핵무장하면요 미국의 영향권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핵 보유 반대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유일한 자유수단이 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의 20년 가까이 추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딴 거 없이 핵 하나 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근데 요번에 뭐라고 했냐면 포기하겠다. 뭐만 해주면? 체제보장만 해주면 포기하겠다. 그럼 체제보장 뭐 아까 종전선언 그리고 북미수교 되면 끝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냐? 센 놈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되죠. 왜? 핵 폐기를 하면 복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시설이 뭐 갑자기 무슨 뭐 컨테이너 주택도 아니고 뭐 한 6개월 만에 핵 시설이 다시 올라갑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수교라고 하는 건 종이 쪼가리잖아요. 찢어버리고 대사관 철수시키면 끝나는 문제예요. 돈이 많이 안 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야 니네가 먼저 비핵화한 거 보여주면 내가 수교해줄게. 이게 맞느냐? 아니요 그래? 그러면은 좋아. 그럼 일단 제재 풀어주고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미국이 먼저 제재 그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할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 남한이나 일본은 핵무장 못한다. 왜? 여론이 비핵화로 지금 비핵화 프레임에 걸려버렸거든요. 지금 보수 쪽에서는요 핵무장 의견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근데 그냥 묻혀버려요. 미친놈 아니야? 왜 핵무장이야? 비핵화해야지. 핵무장 하면은 안 된다는 게 그냥 프레임에 걸려서 안 하는 겁니다. 일본은 눈치 보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냐? 미국이 체제보장 프로세스만 밟아주면 풀리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못할까 생각해 보면 안 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서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미국까지 던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미국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건 정치용인데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네, 국내 정치용.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미국에서 비핵화를 선뜻 이렇게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비핵화 과정이라는 게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그 이용준 대사라고 30년 정도 외교관 생활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이 낸 북핵 위기 30년의 비밀이라는 책, 20년의 위기 한 번 나오고 10년 만에 또 30년의 위기가 개판이 됐는데 거기 보면 이 비핵화 과정은 플루토늄 형태의 원자폭탄을 해체하는 것과 우라늄탄을 해체하는 것과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플루토늄 탄을 해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이 크게 있고 영변 핵시설만 드러내면 돼요. 그거는 지난번에 하노이 협정 때 사실은 북한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북한이 포기할 의사를 비쳤어요. 문제는 우라늄탄이에요. 우라늄탄이라는 건 우라늄 추출이라는 건 플루토늄 추출처럼 대규모 시설이 필요 없고 굉장히 소규모로 지하의 어떤 비밀스러운 은밀한 공간에서 계속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라늄을 추출해서 핵 능력을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라늄 추출 원심 분리기는 확인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영변처럼 한 곳에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 어디다 숨겨놨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실제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실제로 핵 폐기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딜레마를 풀지 못하는 한 대북 어떤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그러면 미국인들의 어떤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을 해결해 주기가 되게 어렵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뜻 북한의 말을 믿고 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건 좀 답변 드릴게요.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미국의 적대 국가로 산정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안보리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가 수백 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안보에 러시아가 위협이 된다라고 미국에서 막 떠들지 않아요. 이렇게 북한처럼. 그러니까 이 비핵화 문제나 북한의 핵에 대한 완전한 검증 가능한 폐기 이런 거는요. 사실상 정치적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갖고 있고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핵 쏘나요? 못 쏩니다. 그러니까 안 쏘는 게 아니에요. 안 쏘는 게 아니라 못 쏘는 겁니다. 핵이 증거만 보이면 그냥 평양시 다 박살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미국이. 그리고 잠수함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 한반도를 지워버리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스처는
검증 가능한 폐기가 아니라 북한은 더 이상 핵 위협 국가가 아니다라고 인정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원래는. 근데 미국은 그걸 하기 싫은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걸려있는 문제고 이것으로 남한과 일본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국내 정치용은 그냥 국내 정치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비핵화의 실제과는 다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실제로 비핵화 조치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된다. 진전시킬 수 있죠. 미국 북미 관계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가 진전되잖아요. 그럼 북한은요 가시적인 부분에서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더 쌓일 겁니다. 예. 다른 분 어떻게 하세요? 저도 김기동,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우리가 워낙 패권 국가론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제정치가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특히 심리적인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제가 국제정치 배웠던 것 중에 로버트 저비스라는 사람이 쓴 전쟁과 오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실 이게 80년대 그 3차 세계대전의 핵공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쓴 책인데 결국 오인이 깊어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핵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도 잘 인지를 못했지만 제가 작년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라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아무도 이 도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르쿠츠파 공산당. 근데 이 도시가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군수 산업 도시고 핵 공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처음 알았어요. 핵탄두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순간 굉장히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르쿠츠크가 멀긴 하지만 미사일 몇 번 쏘면 한반도를 날릴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가 거기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된다든지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북한의 보유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많고 지금 오히려 증강시키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가 핵에 대해서 증강시킨다고 해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면서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심리적인 이유예요. 심리적인 이유. 그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사실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 이걸 푼다고 해도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정부가 어떤 팩트적인 부분들을 나열을 설명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건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도 국민들은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라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라늄 기술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도 이미 핵물질에 이런 거를 추출했던 그런 실질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특히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시키는 건 좀 매스미디어의 폐해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 문제를 사상노학처럼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춰서 국민들이 계속 뉴스를 보면 그것만 보이는 거죠.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이슈만 뽑아서 뻥튀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북핵 위협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심리적으로 딱 몰빵이 돼서 다른 생각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그런 문제도 사실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해요. 김지수 대표님. 저는 그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사실은 국내 쪽에서는 시민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요. 경제도 저희가 국내에서 얘기하는 건 중요하고 아까 외교부분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종전협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왜 안 하고 있을까? 라고 하면은 결국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바마 정책은 전략적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 검증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란에서 뭐가 터지면 그쪽 중동이 더 중요하니까 갔다 오고 이거는 그냥 냅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윤범기 기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어떤 게 뇌관이냐면은 CNN에서 가장 많이 뉴스가 노스코리아 나오는 게 ICB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CBM의 핵탄두가 와서 국민을 위협할 때 여론이 움직이고요. 사우스코리아 나오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사실 되게 많아요. 그게 그 미국을 타겟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알카에다나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미국을 타격하는 거에 대해 되게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뇌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지금 저는 김정은이 이제 왜 안 하고 있냐? 그러면 ICBM까지 하면은 이게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상태로 가면은 똑같이 또 비핵화랑 종전협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미국이 안 움직이면서 유지될 것 같아요. 이거를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국제관계적으로는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생각해가지고 근데 미국을 움직이기 전에 지금 미국의 워싱턴가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 상원, 하원, 의원, 우리 지한파가 있나? 일본은 박아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의원 외교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러시아 전략을 알고 있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나? 세 번째,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나?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나? 이 전략 위에 전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략을 쌓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여당과 야당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4대 강국에 있는 안보, 경제, 정치를 분석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 군사적 능력, 경제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하는 게 어떤 국책연구원에 가면 국가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저는 국회 안에 입법조사처 말고 그 미국에 있는 띵크탱크처럼 국가 전략 외교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하는 역할은 4대 강국에 있는 팩트적인 자료를 모아가지고 의원이랑 청와대 이런 쪽으로 계속 쌓아가지고 낳는 거. 그 기반으로 저희가 정책을 해야지 이거 있을 때마다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는 현실이거든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아젠다를 잡지 않으면은 아까 김범 선생님도 그랬는데 리더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리더는 어떻게 키워줘야 되냐? 이런 방식으로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외교안보 연구소 같은 게 필요하다. 네, 외교전략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거는 저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아산 정책연구소라는 것도 있고 정부기관은 어려요. 몇 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얼마나 제 기능을 하느냐의 문제죠. 우리 김보람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윤범기 기자님께서 이제 그 플루토늄, 우라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완전하게 이제 검증 가능한 핵폐기는 정치적 수사뿐만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폐기를 한다고 해도 이미 개발한 핵기술에 대해서 이제 폐기를 한다고 해도 그 기술을 일단 개발한 이상 또 이제 다시 개발하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모든 뭐 대화든 뭐 제재 완화든 모든 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아예 출발조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일단 그 환경 자체를 혹은 그 전제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이제 뭐 그런 그 뭐 군비, 국방비 뭐 이런 말씀 또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 연합훈련 이런 말씀 드렸지만 사실 외교는 정말 그 절대적으로 그 상대방의 선이나 그런 장밋빛 희망, 장밋빛 미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을 먼저 가져야 그 외교도 이제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뭐 국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보다 일단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먼저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뭐 리스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리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제 한국의 눈으로 이제 아까 국제 정세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사실 이제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됩니다. 이제 세계의 눈에서 이 한반도를 이렇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제 정세를 정말 철저하게 아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어쨌든 절대적 상수이고 이제 그 중국, 러시아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뭐 역사상 당연히 중국이 우리나라의 영향력 이제 그 한반도의 영향이 훨씬 더 컸을 때가 있었고 또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미중의 정말 그 미중 패권인데 이게 우리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영향력과 힘이 커서가 아니라 아주 그 만약에 그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팽팽한 이제 그 패권이 있을 때는 그 이 깃털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냐에 따라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대두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늘 항상 주시해서 이제 그 관리와 통제 능력,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저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에는 미국 대선이 끝나서 차기 정부가 아마 다시가 됐을 텐데 뭐 지금으로선 바이든이 될 것 같죠. 근데 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워낙 불확실히 큰 상황이라 차기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서 이런 어떤 북미 대화를 해나가든 아니면 그걸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워킹그룹을 해체하든 뭐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미국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인데 이 참 쉽지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또 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서훈 안보실장도 그렇고 다들 누구보다 남북대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평생 그걸 하는 걸 정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뭐 주사파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오히려 북한에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셨던 분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다 청와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최고의 외교안보 라인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남북대화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을 설득 못 시키고 있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는 건 한 번의 모멘텀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때 미국을, 새 정부를 이게 트럼프 2기 정부든 아니면 바이든 정부든 어떻게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우리 이사장님 먼저. 네. 뭐 설득이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선행동 후설득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패착은 뭐냐면 미국을 설득을 한 다음에 미국의 한마디로 승인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뭐가 합법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따르는 게 합법인지 모르겠는데 국제사회에 뭐 합법 네, 국제사회 합법 불법 없거든요. 그냥 개성공단 교류 연락사무소 뭐 조사 그냥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못 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 전작권 방안도 안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나도 저자세로 나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용기가 없다. 용기가 없는 건지 뭐 지나치게 현실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정권 내부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정권 내부에 뭐가 잡혀 있다는 뭐 그러한 좀 추측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팩트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대북 제재나 아까 그 비핵화의 문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미국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고용이랑 성장률이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지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고용률과 성장률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거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월가 정치든 뭐 워싱턴 정치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없어요. 그냥 뭐가 있냐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면 변수가 돼요. 한 번.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안 되고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북 제재를 서서히 현실적으로 무력화시키면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현실화시키면서 야 니네 왜 그래 했을 때 그때 관심을 보일 때 왜 그래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 다다음 정권까지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욕을 먹더라도 뭔가 행동을 하고 선 행동을 하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 논란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일단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진전을 시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네요. 다른 분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이 주제에 대해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저는 이제 역사적인 전례를 어쨌든 참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흔히 이야기했던 페리 프로세서 같이 물론 미국이 그걸 입안해서 안 되겠죠. 그 아이디어는 이제 한국에서 제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이 결국 한반도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국가는 한국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뭐 싱크탱크에 대해서 좀 거품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뿜어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한국 전문가가 많지 않고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제가 대학원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한국이 스스로 전략을 짤 수 있을 만큼의 자기 포션이 생기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믿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구의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구가 어떤 자기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적인 투명한 정부, 어떤 시민 의식의 향상, 또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측면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서 서구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모습을 보면 서구에서 굉장히 많은 패자가 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파워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려가 군사력이 강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소프트 파워로 균형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 분명히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들이나 그런 여러 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미국 국민들에게도 설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특히 지금 뭐 BTS라든지 한국 여러 문화들에 대해서 이미 미국의 많은 대부분의 대중들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전의 생각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30년 전에 우리가 일본보다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가둬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묶여져 버리는 게 아닐까. 아까 그 말씀을 박사님께서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기에 올가매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점에서는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게 이제 북한의 일상 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손예진 씨가 헤어 글레이딩 잘못했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겪는 일인데 네. 일본 사람들이 보기 너무 신기한 거지. 북한 하면 맨날 김정은 얼굴만 떠올리고 미사일만 떠올렸는데 아 북한에도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게 드라마에 나오면서 굉장히 어떤 북한 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이제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통일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일하면 북한이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큰 나라, 북한에 비해서 경제력도 크고 이제는 재래식 군사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통일하자라고 달려들면 북한에서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통일 얘기를 안 하는 게 북한을 더 안심시키고 그래서 우리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뭐 이런 통일의 역설이 있는, 통일 담론의 역설이 있는 거죠. 차라리 통일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경제적인 교류나 뭐 남북 협력이나 뭐 평화 공동체나 그래서 요즘은 두 개의 한국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한반도의 이국가론, 아예 통일 얘기를 하지 말자. 우리 임기 중에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적인 의미의 통일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북한을 안심시키고 남북 관계가 더 평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통일 포기, 물론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민족의 과제로 남겨놓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그거를 뭐 노무현 대통령도 살짝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시대전환이라는 군소정당에서 그 조정훈 의원,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그 한반도 이국가론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런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너무 섣불리 통일을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통일 얘기를 안 하는 게 통일에 더 도움되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주수 대표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일단은 아까도 제가 이제 PPT로 이제 말씀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했던 그런 방식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자, 흡수 통일, 경제 통일,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옛날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프레임들을 조금 저희가 버리고 이제는 조금 원래 뭐 하려고 정해놓고 하면은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열어놓고 사랑의 불시착처럼 뭐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사람이 다이아몬드 그랬잖아요. 남북 통일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서 20번 밥이나 먹어라 일단. 밥 먹으면 거기서 얘기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좀 되게 동감을 하고 다만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얘기한 통일 대신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가 통일이다. 이런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되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냉전 체제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통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평화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슬기롭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보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 담론을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통일에 도움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역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저는 아까 통일 포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통일 포기를 선언하기보다도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단계적 이제 통일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시대 전환의 그런 이웃 국가론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만남과 교류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근데 일단 지금 만남과 대화조차도 불가능하니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발제에서도 일단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 뭐 법률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남북 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련된 그런 법률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다 어쨌든 금지형 법률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촉진형 법률로 조금씩 개정을 해서 그런 이제 만남이나 대화를 이제 금지한다가 아니라 일단 그것을 조금 그 자유롭게 교류하고 어떠한 이런 부분은 이제 승인을 받아야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뭐 통일부 장관이든 이제 외교부든 뭐 어떠한 승인을 받아야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촉진형 법안으로 이제 개정을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금 뭐 문화, 스포츠, 뭐 경제 이런 조금 더 그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이렇게 좀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기반들이나 그런 제도적 환경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역시 그 미국의 영향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미국을 설득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의 그 이익을 미국의 그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뭐 여러 경제학자들의 그런 설명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그것과 함께 동시에 뭐 미국이 지금 그 유엔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 미국이 중심이 된 그 유엔들이 가장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그런 SDGs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그 지속 가능성이 뭐 여러 굉장히 그 20몇 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환경 중심으로 하는데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쟁 한번 나면 뭐 이미 다 끝나는 건데 그 지속 가능성에서 이런 이 한반도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그 미국은 어쨌든 세계의 대통령을 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정말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 평화를 리드하고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됐을 때 그 트럼프가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그 바이든이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보완해서 해줄 수 있기를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들의 또 이제 전략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정 네. 네, 한 가지 좀 정정하면은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상위로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정해 주시고요. 네, 미국은 설득을 해야죠, 당연히. 네, 지한파도 많이 만들어내고. 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미국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일단은 그 북한은 뭐 어느 정권이든 사실 체제 보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안 되죠. 북한의 정권을 사실은 우리는 오랫동안 인정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엔 동시 가입을 함으로써 사실 국제법상으로 이미 우리는 그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했어요. 헌법에서만 영토가 좀 둘이 뒤섞여 있는 거죠. 한반도와 부속도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떤 모순적인 법률 구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두 나라인 거고 남의 나라인 거죠. 그냥 민족이 같은 남의 나라가 사실 국제법상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이니까 그래서 삐라에 민감한 거예요. 삐라 제품 날리지 마. 우리는 삐라 100장 날려도 상관없어요. 예. 남한은 뭐 스마트폰 다 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북한은 체제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삐라에 민감해요. 그런 것처럼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 통일이 되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완전 통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뭐 당장에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기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거는 전쟁을 해가지고 흡수 통일하겠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런 거죠. 현실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정상화 프로세스 이런 것을 밟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통일부부터 해체하자. 예, 통일부는 이게 관료기구고 통제기구입니다. 이 관료들은요. 계속 규제하고 통제만 해요. 그러니까 일단 통일부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통일부 일단 해체하고 그리고 그 한미 워킹그룹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 교류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하게 하라. 그래서 심대한 대북 제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그냥 내푸는 거죠. 이게 네거티브 규제죠. 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통일부를 해체 이제 어쨌든 세계 유일한 그 정부가 통일부인데 통일부를 해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통일부를 뭔가 그런 평화부라든지 그렇죠.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부 자격을 줄 필요 없어요. 통일부는 자체로. 예. 그냥 외교부 산하에 뭐 통일청이라든지 남북교류 활성화 뭐 본부라든지 격을 낮춰가지고 대북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하되 제가 봤을 때 부급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통일 원이었죠. 네. 원에서 통일부로 네. 승격됐는데 그러니까 부로 승격되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부작용만 더 심해지고, 규제기관이죠. 네. 강력한 규제가 돼서 안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지훈 석사님. 저는 통일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가치가 크게 하락했나 그 생각을 좀 계속 얘기 들으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에 있어서 통일이 이렇게 통일로서 뭔가 이슈가 됐던 건 손꼽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요로 치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래를 꿈꾸며고 옛날 예능으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뒤에 지금 말씀하신 드라마 그 외에는 통일과 북한과 연관해서 대중문화에서 뭔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강철기 2처럼 너무 진지하게 각 잡고 여러분 통일을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영화 망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통일이 일단은 일반 국민의 일상에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랬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통일을 가지고 가장 재미봤던 건 정부입니다. 정부가 가장 재미를 봤어요. 그렇죠.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북한도 그랬었고 결국 이 구조 때문에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폐해도 동시에 고려가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통일이 우리가 좀 이제는 좀 보이는 좀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통일로 좀 이야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2013년에 북한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꿈꾸는데 특히 이제 기업소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락해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대안의 사업 체계로 해서 당이 아예 모든 운영권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시 지배인에게 넘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배인이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상식과 기본적인 경제적인 관념이 없으면 전부 아무리 북한 정부에서 이거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었을 땐 이미 그런 준비된 인재들이 있었을 건데 과연 그 인재들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과연 중국과의 교류 때문에 그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어떤 그런 수준 높은 경제적인 운영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 개성공단 말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경제 특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개성공단이 거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경제적 유통이나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북한의 사회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통일이 개성공단의 사례와 같이 남북 주민 모두에게 이득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고 그런 성과가 실제적으로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면 통일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통일이 자꾸 정치적인 수사로만 이야기되고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의미로서 그게 관념적 굳어졌기 때문에 양쪽 다 부담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60년 전에 4.19 혁명 일어나고 난 직후에 보면 북한이 평화 공세 펼쳤을 때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역으로.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켰고 국시를 반공을 했던 게 그냥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공포감이 어땠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적화 통일에 대한 공포가 더 컸던 거죠. 남한 내에서.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안 되니까. 북한 흡수될 것 같다네.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우리도 느꼈었고 지금 북한이 그런 걸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무시하고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인정은 하되 우리가 이제 전면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런 개성공단 같이 어떤 특정한 그런 지구나 영역에서 좀 활발하게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런 성과를 남북이 다 갖게 되면 통일이라는 게 거부감이 아니라 오히려 친숙한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더 친숙한 통일을 담는 더 만들어 나가자.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모임과 다준다 연구소가 함께 주최한 정치 토크쇼 6번째 시간 남북관계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진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